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이 피기 전에 그런 설렘처럼 봄이 오는 꽃산처럼 누군가에게 나도 울렁이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게 우리는 꽃이 피기 전에 그렇게 설레고 꽃이 핀 산을 보면서 또 설레야 합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이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도서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책의 날로 제정이 되는 계기로 유네스코는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또 저작권 제도를 통해서 지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길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기념일은 독서와 저술 그리고 이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저작권의 증진을 기여하면서 책의 창조적 그리고 산업적, 정책적, 국내적, 국제적 측면의 다양한 면모를 끌어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4월 23일로 정해진 것은요,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의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 이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국내에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서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책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공모를 통해 세계 책의 날의 애칭을 책 드림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드림은 책을 들이다의 뜻과 영어 드림에서 책에서 꿈과 소망 그리고 희망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날에는 기념해서 매년 기념 도시가 선정이 되는데요. 유네스코가 2001년부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선정하는 기념 도시를 우리는 세계 책의 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2011년에는 책의 수도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서 책 3만 권을 이용해서 사만르틴 공원에 총 6층 높이 28m 규모의 탑을 세웠습니다. 나선형으로 만들어져서 바벨탑 구조의 외벽에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와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러시아 등의 각국의 언어로 된 도서가 벽돌처럼 설치가 됐는데요. 1층에는 세계 각국의 베스트셀러, 2층과 3층에는 미주 대륙에 발행된 도서, 3층과 4층에는 유럽 도서, 그리고 5층에는 아프리카 도서가 각각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2012년의 책의 수도는요, 아르메니아 예레반인데요. 또 2013년 책의 수도는 태국 방콕이고요. 우리 인천은 이번 2015년에 15회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죠. 네, 그렇게 개최를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네, 시민들께는 이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은 책의 수도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독서와 인문학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이 된다면 인천을 인문학과 창조 경제의 중심으로 키우는데 매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당시에 인천시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판협회 등 국제기구와 프로모션을 연계를 통해서 세계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국내외 도서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이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를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독서 장려 효과 거양과 또 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 기업 유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시작의 받침이 되어줄 성과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지식인의 서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치 철학자죠. 이 마이클 샌델의 서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게 서재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세계라고 합니다. 서재에서 철학과 사상을 배우고 과거와 또 기억의 인류의 다양한 경험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 곳으로의 탐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재는 시공을 초월한 그런 삶의 경험과 사고를 가능해 주는 그런 보물이라고 합니다. 네, 집에 있는 그의 서재는 책상과 나무로 만든 책장 그리고 정원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철학과 역사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학창 시절부터 공부해온 이 정치 철학의 책들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책들 중에는 일부 그가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가끔 그의 아들이 그의 책을 빌려 읽곤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아빠가 학생 때 직접 필기하면서 읽었던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와 전기와 같은 그런 비소설 분야의 장르의 책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릴 적에는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야구 영웅의 전기를 골라서 읽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그는 주로 비소설 장르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철학과 정치 철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글을 쓰고 가르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을 보고 소설을 주로 읽는 그의 아내는 그가 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의 유일한 독서 습관은요,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철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면 철학자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자에게 질문 또한 던져본다고 하는데요. 그의 독서 습관은 그의 강의 스타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정치 철학과 관련된 도서를 볼 때 능동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철학자의 주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철학자일지라도 우리의 곁에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책은 작가와의 대화로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마이클 샌델은 어떻게 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네, 정치, 역사, 경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철학을 깊게 공부할 기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에 장학금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수학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죠. 네, 그때 옥스퍼드에는 독서 방학이라고 일컬어지는 6주간의 긴 겨울 방학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는 옥스퍼드에서 처음 맞는 겨울 방학에 3권의 철학 도서를 들고 스페인 남쪽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3권의 철학 도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리고 쉽지 않은 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18세기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서양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였지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여성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 철학자였는데요. 그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비가 쏟아지는 스페인 남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3권의 철학서를 읽으면서 겨울방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옥스퍼드에 돌아와서 다음 학기에 그 책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 그리고 철학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때 그는 매우 곰곰하게 또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네, 지인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토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매우 강한 도덕관을 가진 그의 아내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크고 작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물론 가족 간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개인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그 고민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함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는 민주사회 내에서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는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화하고 또 재화의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시스템이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흘러가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로 시장 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매겨지는 사회를 뜻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돈과 시장 가치의 물질적 재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정치인의 자리와 정치적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돈으로 사서는 안 되고 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데도 그는 돈으로 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시장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공통의 시민성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네, 그가 생각했을 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회적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러면 안 되지만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현 사회의 경종을 울려준 정치 철학자죠. 마이클 샌델의 서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도서 리뷰는요, 천오림 작가의 처녀작이죠. 바로 대화의 비밀입니다. 네, 이 책은 매일 말로써 상처받고 그리고 말로써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핵심을 짚어냄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대화 지침서입니다. 스킬이나 테크닉 등의 말의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기존 대화법과는 달리 말하기의 기본 원리와 지혜, 즉 말의 알맹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는 지금 가장 핫한 이 스피치 컨설턴트로 뽑히지만 과거에는 불통 전문가였다고 본인 스스로가 겪었던 고민에서 출발하는 만큼 정말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죽기 전에 꼭 바꿔야 하는 말하기 습관, 그리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자기소개 방법부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일즈 스피치에 대한 대화까지 모든 주제를 탐색함으로써 이 소통과 행복한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쥐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네, 당신이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순간에 바로 그토록 원했던 행복, 그리고 소통, 성공이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작가 천오림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소통은 듣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공감은 인내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자는 몇 가지의 예시를 들면서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의 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떠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네, 대화에서는 항상 상대가 있죠.
그러나 잠시 그것을 망각하고 블랙 스피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하기 습관으로 꼽는 것이 바로 블랙 스피치인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하는 반말, 그리고 비판이 아닌 비난,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막말, 힘으로 찍어 누르는 말,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인 말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저자는 흥미로운 사례와 비유를 동원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말하기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을 원한다면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잘 물어주는 사람이 잘 묻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소통이란 상대와 내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반 통행이 아니고 무조건 쌍방 통행이어야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인내의 정도가 소통과 공감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말이 어눌하다면 자신도 어눌하게 말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되고요.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포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주는 상대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배려와 인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저자는요, 때로는 침묵과 시선이 말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독설이나 까칠한 말이 매력적으로 비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닐 때만 그렇다는 것이죠. 옆에서 독설을 퍼붓는 상사, 그리고 독설을 퍼붓는 친구는 참아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대화법이라는 말 앞에 착한이라는 밋밋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왜 참신하고 튀는 말을 다 놔두고 착한 대화법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칙이고 정석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착한 침묵의 시간이 행복한 관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진심과 따뜻함이 담긴 착한 시선을 보내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데요. 때로는 시선이 말보다 강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적 스피치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빠르면 유치원, 늦어서도 초등학교 입학 때쯤이면 모두 경험을 한 번씩은 하게 되는데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CEO까지 모두가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이 책 속에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자기소개 방법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등이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무대 위에 긴장감을 극복하는 비법, 할 말을 잊었을 때 대처하는 팁 등 스피치 컨설턴트인 저자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네, 아울러서 고객과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 세일즈 스피치 방법도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자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스피치 컨설턴트로 일컬어지고 있죠. 유명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각 대학에서 섭외 1순위 강사로 그는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스피치 기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예인과 CEO 등의 개인 스피치 또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강의는요, 솔직 담백하고 유쾌하면서 또 사례를 통한 핵심 짚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지만 한때는 불통 전문가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대안과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소통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이 되고 바로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가장 좋은 대화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네,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필독서죠. 천우림 작가의 대화의 비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도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바로 김영하 작가의 책이죠. 현대문학상 그리고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영하 씨가 자신이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 해온 인터뷰와 강연 그리고 대담을 담은 산문집입니다. 글을 쓸 때는 왜 글을 쓰는지부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글쓰기에 대한 문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글쓰기에 대한 저자만의 특유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요. 수학의 파노라마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클리퍼드 픽 오버가 수학 역사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기원전 1억 5천만 년 경부터 현재까지 수학 역사와 그 역사를 창조한 수학자들의 에피소드 25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대기 안에 수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수학사를 읽는 재미를 더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소설 이방인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알베르 콰미의 원작 이방인을 그림과 함께 엮어 각색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보받은 주인공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로 한 아랍인을 살해하고 체포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감옥에 수감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죽음의 운명이 지어진 채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저자만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재미와 폭넓은 사유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도서입니다. 바로 아츠마켓 홍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무한한 성장을 거듭 중인 홍콩 미술시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가이드북입니다. 아트페어와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홍콩 미술시장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 홍콩 미술계의 전반에 걸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도서는 사물로 본 조선인데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황재문 교수와 연구원들이 주변 사물을 통해서 조선 사회와 또 사람들의 생활상을 탐구해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일상의 집과 농기구, 책과 악기, 그리고 이들 사물의 기원을 다루는 글들을 통해서 조선의 생활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책과 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야기가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 도서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삼익악기입니다. 종목 번호는 002450입니다. 일본 피아노 업체 가와이 인수로 고가 제품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각종 악기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일반 가정용 업라이트 피아노와 전문 연주용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디지털 피아노 등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전기 기타 등의 기타,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 등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33.76%로 김종섭 외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크루쉘텍입니다. 핀테크 강조가 되면서 지문인식 모듈 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IC 생산업체 증가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고객사의 추가로 인해서 2015년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입력 장치인 옵티컬 트랙패드와 또 모바일 카메라 플래시 장치인 모바일 플래시 모듈 그리고 PL 렌즈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 OTP는요. 사용자 지문을 인식해서 마우스처럼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모바일 기기 전용 입력 장치로 원천 특허를 확보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도한 그런 곳입니다. 2010년 11월 옵티컬 트랙패드를 탑재한 스마트 TV용 리모컨인 에어로 마우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날과의 합작 법인인 바이오페이를 설립해서 모바일 생체 인증과 또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대 주주는요. 안건준 외에 2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삼익악기와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크루쉘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인류가 진화 그리고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이기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양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 쓰레기 섬, 대자연에 대한 그런 미안함을 갖게 하는데요. 자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님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 그리고 저부터가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갖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